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멈춰서야 비로소 비트코인 크립토 자산이 움직일 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요게 이제 또 핫한 키워드가 됐죠. 전 세계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돈을 찍어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달러 혹은 위안화, 법정화폐를 말하는 거죠. 혹은 국가의 채권들,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이 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고, 대신에 비트코인과 금, 전 세계 중앙 정부들, 금융 엘리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요런 희소한 자원의 자산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코인 투자 이유,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딱 이유 하나만 대라. 누군가는 돈을 계속 찍을 테니까. 실은 맞는 얘기죠. 달러화 채권은 어려움을 겪고 비트와 금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미국 정부 재정 적자 계속 쌓여만 갑니다. 부채 늘어만 가는 거죠. 돈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희석화시키려고 금리도 인하를 시키겠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 대체 투자를 찾는 거죠. 방법을. 그 대체 자산으로 비트와 금을 뽑았다. 비트와 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강남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엔비디아 주식, 테슬라 주식, AI 관련된 어떤 땡땡 주식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건 본인의 확신대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확신만큼 투자하시면 됩니다. 영국에 있는 증권사, 조금 가격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이라고 하는 전 처음 듣는 회사인데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자산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한화 300조 원에 달합니다. 작은 회사가 아닌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또 CNBC가 퍼다 나른 겁니다. 뭐라고요? 비트코인은 정식 자산이 아니다. 성과를 분석할 수도 없고, 다른 대체 자산, 금처럼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걸로 뭘 할 수 있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장기 수익률 그건 내가 인정해. 긍정적인데 너희들 가격 떨어질 때 안 봤니? 엄청난 급락이 나오잖아. 그리고 주식 채권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위험한 투자 수단이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아직도 이런 증권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 뒤에 이런 증권사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는 거죠. 저도 이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 혹은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증권사들이 아직도 있어줘야 얼마 전에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예전에 그 IMF 총재였거든요.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구나. 또 비트코인 조금 이제 짜증나서 충동 구매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냥 삽니다. 어차피 오를 테니까. 자, 비탈릭 부테린이 폴리마켓, 이거 이제 예측하는 그 사이트 있죠. 여기 중에서 이제 폴리마켓이 굉장히 잘 나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폴리마켓 대표가 최근에 네이티브 토큰 폴리 발행, 이제 티커도 지금 정해놓은 것 같아요. 폴리를 발행하겠다. 이걸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라고 하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토큰, 메타마스크, 인퓨라, 폴리마켓 다 쟁쟁한 회사들, 쟁쟁한 블록체인, 지갑, 인퓨라 이런 인프라 코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원래는 코인을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 발행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 시장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식 상장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IPO가 붐을 이루고 코인 회사들은 토큰을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발행하겠다. 그냥 한마디로 물 들어오니까 나는 노를 젓겠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이걸로 뭐 할까요? 투자금 유치하면 쓸 데 많겠죠. 사람도 뽑고 해외 마케팅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걸로 어쨌든 창업주들은 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또 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주식 상장을 하든 이제 토큰을 발행하면 누군가 또 많이 사주면 이 물 들어올 때 하면 자산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게 또 언론에서 많이 표출이 될 거고 실제적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뭐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상장 회사, 이제 뭐 코인 관련된 기업들 IPO가 붐을 일고 있는데요. 홍콩에 있는 코인 거래소죠. 해시키 그룹에서 홍콩에서 IPO를 추진합니다.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이게 미국만의 현상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돈을 미국에서 돈 찍고 금리 나면 다른 나라 다 따라오거든요. 지금 코인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달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따라갈 거거든요. DAT라고 하죠. 코인을 비축하는 이 트렌드, 알트코인 지수 ETF 여전히 기대감 살아있거든요. 금리나 돈 찍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클래리티법 이제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는 뭐 셧다운이 됐지만 미국에서 클래리티법, 이제 디지털 그 자산 구조법 있죠. 요거를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사가 지금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으세요. 저는 유동성 증가를 꼽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물 들어오면 그냥 다 같이 붕 뜨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전에 게리 겐슬러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미국에는 친코인 정권, 친 AI 정권이 들어섰죠. 심지어 대통령이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의견을 바꿀 이유가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하면 얘기를 드릴 거고 전 의견을 바꿀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 여기 이제 미쓰비시 UFJ는요 일본의 1위 은행 그룹이에요. 금융 그룹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금융 그룹이고요. 전 세계로 봐도 세계 10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일본 은행 최초로 토큰화 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사채로도 만들어서 이제 개인들에게도 팔겠다. 자산 토큰화를 개인에게도 판매하는데요. 최소 10만 엔, 우리로 치면 뭐 94만 원, 한 100만 원 돈 되는 그 이상이 이제 최소의 투자 단위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RWA, 코인 뭐 ETF, 뭐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보니까 이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저기 좀 더 치고 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저 브라질도 있고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 새로운 자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고서에서 이거는 조금 이제 재밌어서 그냥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코인에서 이제 물 들어오면 사람들 뽑아야죠. 근데 주니어들, 쉽게 말하면 신입들을 잘 안 뽑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만 활발합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신입은 10%도 안 되고 중간급, 시니어 혹은 임원급이 37% 제일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직군별로 봤을 때는 67%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학자들을 뽑았다. 쉽게 말하면 문과를 좀 잘 안 뽑습니다. 이과 쪽을 많이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험 있는 전문가들, 왜? 이게 토큰 발행 이벤트 하면 이제 회사가 다 성공할 것 같은데 많이 실패하죠. 성공한 것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 회사 입장, 사장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아무래도 뽑고 싶겠죠. 그래서 경력직 채용을 우선하고 있다. 이게요,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공채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조금 코인이랑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쪽으로 스킵하시면 되고요. 왜 경력직 선호, 이게 앞으로도 계속이 될 수가 있겠냐? 지금은요, 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또 AI로 인해서 뭐 사라질 직군들, 이거 뭐 그냥 유튜브만 켜면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 지금 불확실성과 내부에 나 이제 곧 잘리는 거 아니야? 나 먹고 사는 거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세 전쟁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불확실성이 이제 안개처럼 있다 보니 확실한 게 아니면 투자를 안 합니다. 결정을 잘 안 하고 사람을 잘 뽑지 않고 신입들 특히 안 뽑고 최대한 있는 경력직들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 2년, 늦어도 3년 내로 저는 온다고 봅니다. AI 에이전트들한테 우리의 일을 위임해서 직접 우리 대신 일들을, 업무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의 역할을 훨씬 똑똑한 신입 한 4, 5명, 10명의 역할을 혼자 하는 거예요. 문과, 특히 사무직들, 아니면 이제 심지어 전문직들, 전문직일수록 실은 더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지금 이미 식당과 카페에 가시면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사람이 받지 않아요. 키오스크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제가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익숙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누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키오스크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AI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 직접 우리 주문을 받고 커피도 직접 타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 손주 세대의 교육까지도 실은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시대 그 공식 있죠. 성공 공식이 다 깨졌어요. 과거에 의치대, 뭐 지금도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의치대 스카이를 선호했는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의치대 왜 좋아했습니까? 희소성이요. 한마디로 적게 뽑았죠. 희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원을 통제했고 이것 때문에 정부와 갈등이 있었죠. 스카이도 실은 희소성은 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practically하게 얘기 드리면 대기업의 채용에 유리합니다. 그게 스카이예요. 그렇죠? 10년 후에 의치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AI 어떤 기계에 10년 후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 스캐닝을 전신 스캐닝을 해요. 그러면 이 병명 여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을 쓰고 이런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석하는데 2, 3분 만에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피 한 방울 빼가지고 손가락에서 이제 바늘 한 방울 찔러서 그거 하나로 우리의 유전병 혹은 암 혹은 치매 이런 거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처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병원 안 가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 뭐 암이랄지 뭐 치매랄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솔직히 큰 병원 최소 2군데, 3군데 가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마다 의사마다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AI도 그럴까요? 전 아닐 거라 보는데. 어떤 의사를 더 신뢰할까요?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소위 뭐 유전 무죄 그 있잖아요. 뭐 무전 유죄 이게 사람의 그런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AI에 맡기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 얘기가 들리잖아요. 누굴 더 신뢰하냐? 저 같으면 이 AI는 오류가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사가 다 필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사들은 훨씬 더 번창할 겁니다. 기존 대비 AI와 의사가 한 팀이 되는 거죠. 기존 대비 수십 배 더 많은 환자를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실은 일이 몰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의사가 지금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AI를 활용할 줄 아는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몰리겠죠. 그만큼 더 많은 환자를 실제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대기업 공채라고 하는 이 추억이 소위 이제 뭐 한 300명, 예전에는 뭐 3,000명도 뽑았다고 합니다.
뽑아놓고 뭐 3개월 교육받고 이제 그냥 브레인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서 각 이제 부서 배치 받아서 처음부터 도제식으로 배우는 시대는 이제 갔다니까요. 이거 없어졌어요.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카이 대학을 그 노력을 해서 사교육 받아서 갔는데 대기업에서는 신입을 안 뽑고 누굴 뽑겠다? 이미 완성된 친구를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 뭐 저 삼남 일녀에 전 장남으로 태어나서 뭐 엄한 아버지 이거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적 가지고 1대1로 대등한 입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이 이제는 계급장이 아닌 거죠.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그냥 계급장 따고 무슨 뭐 그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이제 계급장 떼고 그냥 붙어야죠. 이건요. 결론을 전 이렇게 내봅니다. 신이 부여하신 각자에게 주신 그 탤런트란 게 있어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손흥민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조금 코인이랑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도표로 돌아와서 이 하얀색은 글로벌 유동성. 뭐 최근에 좀 올랐다가 살짝 이제 밑으로 한 번씩 조정을 받고 있죠. 이 파란색은요. 달러 인덱스를 역방향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니 역방향이지만 어쨌든 쭉 올랐다가 약간 밑으로 고개를 내리고 있죠. 이거는 올라갔다는 건 지금 약달러로 돌아섰다는 건데 한 번씩 밑으로 내렸다.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을 지금 맞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달러는 유동성, 수축을 의미해요. 왜? 전 세계는 달러 빚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수축되는 겁니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약달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빚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약달러니까. 이건 유동성이 팽창하는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강달러일 것이냐 트렌드가 될 것이냐 지금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반등, 일시적 강달러는 전 세계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살짝 주춤주춤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인 강달러로 갈 건지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지가 관건이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약달러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냐. 뭐 이 친구의 의견입니다. 저도 실은 동일하게 봐요. 달러 인덱스가 약달러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점차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코인의 시가총액 혹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거와 반비례하겠죠. 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강달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짚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미국의 달러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도 못 믿겠고 나는 금이다 혹은 은이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뛰고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시면 금 가격이 항상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횡보 조정을 오래 이어갈 때 그때 비트가 튀어갑니다. 금 가격이 먼저 수그러들어야 저는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면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것은 이제 금 대비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 지금 웨지 패턴이죠. 요거의 핵심은 요 지금 하단부에 있다. 그러니까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짓눌려 있는 뭐 일시적인 뭐 지금 현상이라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웨지 패턴 삼각형 요게 끝나면 금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 대비한 비트코인이 위로 뚫고 가지 않겠어? 비트코인 오르지 않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도 일단은 비트코인에 먼저 유동성이 몰려야 그 다음 저는 자기 차례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업계 임원들과 비트코인 비축을 논의했다. 근데 비공개 회의입니다. 근데 크립토 브리핑 언론사에서 슬쩍 던져줍니다. 클린스파크의 회장, 여기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요. 비공개 만찬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저는 이게 통과될 때 기대감 엄청 클 거라고 봐요. 이게 저는 12월 정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아마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경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베센트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이 현재 17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팔 생각은 없다. 현재 시세로 제가 한번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을 한 14만 개 정도 들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과거에는 한 20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수량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미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비축을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정부에서 안 사줘도 전혀 대세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초낙관론자고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전 세계 경제의 이해관계를 뒤바꿀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대지진이에요. 요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미국이 이거 하는 순간 이제 지금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동시에 갑자기 경기장으로 다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만큼 파급력이 높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방법을 찾는 것이 또 하나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요 발표, 미국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5년간 100만 개를 사겠다. 이 발표 아직 안 했죠. 저는 이게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사준다고 하기 전에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쟁여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도이치뱅크,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이죠. 2030년 비트코인과 금이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핵심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30년 하면 되게 먼 미래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5년입니다. 5년 또 금방 가잖아요. 5년 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산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딱 2,100만 개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는 본인이 했던 비트코인, 크립토, AI 관련된 공약을 저는 지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하지만 제가 트럼프라면 전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2030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맞습니까? 임기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재선 법을 바꿔서 그거는 퀘스천 마크고요. 당장 급한 거는 제가 볼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랑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올해와 내년 최대한 큰 자산 증식을 이뤄내는 게 전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제 국가 부채 낮추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내년에 자산을 증식하고 내년에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가져가고 요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지만 요게 이제 시작 땅 하는 순간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뒤쫓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총을 이제 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냥 뒤로 밀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ETF 없었어도 미국에서 전략 비축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안 됐어도 저는 비트코인은 수십억 이상 갈 거라고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바뀔 만한 글쎄요. 그런 어떤 근거는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렉트 캐피탈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근 조금 이제 뒤쪽으로 밀리고 있다. 근데 이 정도의 비트코인 조정은 매우 정상적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비트코인을 걱정하는 자신을 걱정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줄리안 비텔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리드 인디케이터는
ISM 그 비즈니스 사이클 있죠. 요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전히 50 이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 요것보다 이제 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게 4개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간 선행 지표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ISM, 이 비즈니스 사이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보시면 이제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급격히 상승했죠. 9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ISM 좀 보시면 대략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아마 ISM이 올라가지 않겠냐. GMI Financial Condition Index, 이제 금융 어떤 상황이 지금 올라갔죠. 이것도 9개월 선행 지표인데요. 금융이 더 완화될 것이고 긴축이 아니라 확장될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찍고 달러 지수는 더 약해지고 약달러가 될 것이다. 요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ISM, 이 검정색이 빨간색을 따라가지 않을까. GMI Interest Rate, 이제 금리가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간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6개월 선행 지표인데요.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좀 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또 표현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수축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팽창할 거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ISM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 이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OECD 국가들 있죠. CL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퍼센티지입니다. 요 지금 빨간 것도 6개월 선행 지표인데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이거는 CLI가 Composite Leading Indicator라고 해서 OECD 쉽게 말하면 그냥 선진국이라 보시면 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선행 지표가 있는데 요게 6개월 선행인데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요게 증가했다, 빨간색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선진국에서 경제 활동, GDP가 올라갈 것이다,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하고 있으면 경제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상승의 초기 단계다. 이게 떨어지면 경제가 둔화되고 수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4가지 선행 지표가 모두 지금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갔다. 6개월에서 9개월간 ISM 지수, 비즈니스 사이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50이 아니고 심지어 60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요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정확히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정확히 몇 개월 후냐, 그거는 몰라요. 크립토 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는요, 이미 매크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정확한 날짜를 맞추겠다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업이면요, 그냥 사서 모으고 있는 거고, 방향성이 다운이면 팔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성을 보는 거고, 그 방향성이 뭡니까? 금융이 완화된다, 금리 인하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긴축이 아니라 팽창이다,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100% 예측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관세 폭탄, 또 하나의 전쟁, 이런 거 예측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이 평생 흘렸던 땀과 눈물, 그게 자산이죠. 그게 원화채굴이죠.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모아놨던 것을 어디에 투척합니까? 불확실성에 투척하는 위험만한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투자는 리스크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반인들이 월가보다 코인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 따라잡혔다. 월가가 이제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싸우면 항상 이런 식이다. 처음에는 아마추어가 이렇게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프로한테 됩니까? 이제 격투기라든 권투를 하든 프로 아마추어는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결국엔 프로가 이기더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짓눌리면 아마추어, 이제 투자자들, 일반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꼭 떠나더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가격 좀 올랐다고 너무 일찍 팔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It's over. 다 끝났다. 난 너무 늦었다. 근데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업트렌드가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죠. 조정 때마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늦었다. 망했다.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낙관적이든 요거 뭐 누가 이렇게 뭐 막 강요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본연의 그냥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냥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시즌 종료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부류. 그다음 바이 더 딥을 하시면서 존버를 하는 부류. 크게 보면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시는 투자면 최선을 다하시는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왜? 시나노코담 저렇게 올라 있는데 그때 좀 힘들다고 항상 뭐 비관에 빠지고 패닉셀 하시고 하면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힘들 때마다 우량 코인을 줍줍하고요. 전 최근에도 계속 주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줍고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최대한 오랫동안 좋은 코인이라면 이제 뭐 이상한 코인 아닙니다. 좋은 코인이라면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